안녕하세요. 저는 69,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기사로 살아가는 한도식입니다. 나는 오늘 친딸의 파산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갑니다. 이 말부터가 참 비참하지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파산에 도장을 찍으러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제 현실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가족 먹여 살린다고 밤낮으로 운전대만 잡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벌써 30년째 하고 있어요. 손목에는 핸들 굳은 살이 박여 있고 허리는 아파서 잠들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목 뒤쪽도 늘 뻐근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지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자신 있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택시를 몰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가족들, 술에 취해서 집 찾아달라고 하는 직장인들,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뒷좌석에서 울며 불며 하소연하는 손님들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집이 경매에 나갔어요. 아저씨, 애들 학비가 없어서 어떡하죠? 아저씨,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저렇게 안 될 거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가족은 지킨다. 딸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5등 안에 들던 애였어요. 숙제는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해왔고 일기도 매일 빠짐없이 썼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도 받아왔고 고등학교 때는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택시 안에서 단골 손님들한테 자랑하곤 했거든요. 우리 딸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참 잘해요.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으로 갔지요.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번 돈으로 등록금 대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비싼 등록금이었지만 기꺼이 냈어요. 밤새 택시 몰아서 번 돈이지만 딸 교육비로 나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지연이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 장학금도 받고 토익 점수도 높게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딸이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지요. 아빠, 저 취업 안 하고 카페 하려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왜 갑자기 카페를? 아빠, 요즘은 달라졌어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자기 사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너 키운 게 카페나 하라고 키운 게 아니야.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지연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평소에 순한 성격이었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왜 제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완고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실패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빚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몰면서 본 실패한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딸만은 그런 꼴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 민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홍대 근처 지하 상가에 있는 평수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걸어놨더군요. 카페 이름은 모닝커피였습니다. 딸이 아침을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손님도 제법 오고 지연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카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놨고 커피 맛도 나쁘지 않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잘 되면 다행이지 생각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다가 가끔 그 근처 지날 때면 멀리서나마 카페를 보곤 했거든요. 불이 켜져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반대했지만 딸이 옳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후부터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카페 손님이 확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카페 같은 곳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지연이는 처음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요즘 장사 어떠냐? 물어봐도 괜찮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이렇게만 답했어요. 그런데 딸의 얼굴은 점점 여위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졌어요. 평소에 잘 먹던 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작았고요. 아빠, 이거요. 사업자금 대출인데 보증인 서명만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3천만 원. 제가 택시 몰아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너무 큰 돈 아니냐?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아빠, 걱정 마세요. 장사만 조금 더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지금 딱 고비예요. 이것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올 거예요. 저는 그때 망설였습니다. 팔순된 어머니 모시고 전세 아파트 하나 겨우 지키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딸이 제게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동안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던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결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딸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택시 운전하면서 단골 손님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우리 딸이 카페를 하는데 머리가 좋아서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업 감각이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 도와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후에 또 서류가 나왔고 반년 후에 또 나왔어요. 매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빠라고 했지만 계속 추가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택시 운전하면서도 계속 딸 생각만 났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혹시 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였고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내일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서류야? 저 파산 신청하려고 해요. 그동안 아빠가 보증서 준 것들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숨소리 속에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지, 얼마나 아버지에게 실망을 끼쳐드린다고 자책했을지. 알겠다. 내일 보자. 저는 겨우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불이 환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꺼져 있었지만 내 마음속 미터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요. 지금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도장은 그때 희망으로 찍었던 그 도장과 같은 도장입니다. 달라진 건 그때는 딸의 꿈에 찍었고 오늘은 딸의 파산에 찍는다는 것뿐이지요. 내가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빚에서 해방되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와 딸 인연까지 같이 정리해버리는 걸까? 내일 법원에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택시가 아니라 지하철을 탔습니다. 법원 근처는 주차비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택시 운전하기가 무서웠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시청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병원 가는 어르신들, 모두들 각자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딸의 파산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는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두운 터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변호사가 어제 전화로 설명해 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파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딸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딸에게 더 좋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앞 역에서 내리니 동생이 나와 있었습니다. 2살 아래 남동생 철식이. 평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바쁜 놈인데 오늘은 일을 빼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형, 나도 같이 가줄게. 괜찮다. 바쁠 텐데 뭘 오냐? 그래도 형이 딸 파산 도장 찍으러 가는데 혼자 둘 순 없지. 철식이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동생도 조카 지연이를 많이 아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봐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씩 사고 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1월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철식이가 말했습니다. 형, 아직도 늦지 않았어. 도장 안 찍고 그냥 버텨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냐? 지연이가 다시 취업해서 조금씩 갚으면 되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버티는 건 나 혼자면 되는데 이젠 딸 인생이 걸렸어. 파산자가 되면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그래도 형이 집까지 날릴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94이 된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어머니는 지연이 파산 사실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알려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요. 법원 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긴 생머리에 밝은색 옷을 즐겨 입던 애였는데 오늘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얼굴은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움푹 들어가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아빠 왔어? 응. 나는 괜히 기침부터 했습니다. 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미안했거든요. 자존심이 이상하게 걸리더군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버님, 이건 따님 파산 신청서고요. 여기는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이 부분이 보증인 관련 서류입니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집이 일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쩌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우리 집이요? 네. 지금 당장 위험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파산을 하지 않으면 압류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대 보증으로 엮여 있거든요. 지연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 나 아빠 집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 그 순간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마철에 카페가 한번 크게 물난리가 났던 날 말이에요. 그때 지연이가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거든요. 아빠, 카페에 물이 차서 기계들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그날 택시에서 내려서 카페로 달려갔어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물바다고 비싼 커피 머신은 물에 잠겨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딸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게, 왜 안정적인 직장 안 구하고 쓸데없이 카페를 하겠다고 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냐? 지연이는 물에 젖은 채로 서서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아빠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대로 응원해주면 안 돼?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주고받았지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지금 내 앞에 파산 서류로 놓여 있는 셈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 현재 부채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 기록이 몇 년간 남게 되고 새로운 사업이나 대출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지연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취업을 해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행히 따님이 대학 졸업하셨으니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나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 뜻대로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자기를 다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걸 찍으면 집은 정말 지켜질까?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로서 도장을 찍는 게 책임일까? 포기일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택시를 몰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자식 때문에 집을 잃은 부모들, 사업 실패로 가족을 잃은 가장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족은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한이 있어서요. 오늘 안에는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오늘 안에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인지 결정해야 하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철식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일단 밖에 나가서 생각해 볼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답답한 사무실 안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깐 시간을 주세요. 밖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연이가 따라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빠, 저도. 너는 여기 있어. 아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딸을 뒤로 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딸을 버리고 도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금연이거든요.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오늘 몸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너는 뭐하고 있냐? 일 보러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 상속 분쟁, 사기 피해. 모두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한 가지 선택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딸의 파산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거부해서 딸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거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선택이 저와 딸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곳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부부, 상속 문제로 다투는 가족들, 사기를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사람들. 계단 모퉁이에 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큰일 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법원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철식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진 동생이 오늘은 깨끗한 셔츠에 양복 바지를 입고 나와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작업복 차림일 텐데 말이에요. 아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일부러 정장을 입고 온 모양입니다. 형, 어때? 찍을 거야? 모르겠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뭐가 딸에게 좋은 건지, 뭐가 우리 가족에게 맞는 선택인지. 택시를 30년 동안 몰아온 저에게도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방향 감각이 사라지더군요. 내가 도장을 찍으면 저 애는 파산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하잖아. 그게 맞나? 29살 딸이 파산자가 되는 게 정상인가? 안 찍으면 형 집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어머니는 어쩔 거야? 80된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해? 그렇다고 집이 뭐 대수냐?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70 가까이 돼서 집도 없이 전세를 얻어 살 수는 없잖아. 택시기사 월급으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집을 지키고 싶은 건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건지, 딸을 지키고 싶은 건지 나도 모르겠구나. 그러고 보니 평생 남을 위해 운전대를 잡고 살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핸들은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택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데 인생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위쪽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어요. 누군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계단 아래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는 다 들리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위치였어요. 일부러 엿드으려던 건 아닌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지더군요. 아버지로서 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나 봅니다. 응. 지금 아빠랑 같이 법원에 와 있어.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 민수가 뭔가 말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오늘 아빠가 도장 안 찍으면 어떡하지? 나 정말 무서워. 또 침묵.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아빠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딸 정말 한심하지. 혼자서 카페나 하겠다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 됐잖아.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도.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딸이 저를 원망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딸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수야, 나 이제 도장 안 찍어줘도 아빠 원망 안 하려고. 아빠 인생도 망가뜨리고 싶진 않아. 그냥 나 혼자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할게. 아빠한테 짐만 되는 딸이었네.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이 메어 있었어요.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솔직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 모든 게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혼자 울 때도 있었어. 근데 엄마랑 아빠 생각하면 그건 또 못하겠더라.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내 딸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뭐야, 이해. 나를 원망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아빠, 왜 내 인생을 못 믿어줘요? 라고 소리치던 지연이 얼굴만 남아 있었거든요. 장마철 카페가 물에 잠겼던 그날 딸이 울면서 했던 말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진짜 속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들렸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너무 실망만 끼쳐드린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던 딸이 이렇게 됐잖아. 아빠가 택시 몰아서 벌어준 등록금으로 대학 졸업했는데 결국 빚만 만들어서 돌려드렸어. 전화 너머로 또 뭔가 대화가 오갔는데 지연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슬펐어요. 고마워. 그래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만약에 너도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카페 문 닫을 때도 내가 같이 울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나 아빠한테 도장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 혹시 이번 일로 우리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 아빠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실 수도 있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다고? 완전히 끝난다고? 계단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내 몸, 그리고 하나는 딸과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너는 빨리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파산자랑 있으면 내 인생도 망가져.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지연이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돈이 문제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그 젊은 남자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연이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근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처음부터 아빠 말을 들을걸.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카페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반대만 했지 제대로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 혼자 하겠다고 한 거니까 혼자 해.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카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아빠가 만약에 도장 찍어주시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을까? 29인데 다시 신입사원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지연이 아직 젊잖아. 파산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요즘은 경력직 채용도 많이 하고. 그럼 나 취업 준비 다시 해야겠다. 토익도 다시 봐야 하고. 카페는 정말 포기해야겠어. 내 꿈이었는데. 그 말에서 딸의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꿈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저는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젊을 때 택시기사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했었죠. 철식이가 내 얼굴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형, 지금이라도 솔직해져. 형이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게 뭐인지. 집이야, 자존심이야, 아니면 딸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단 아래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용기를 모으고 있었지요. 그때 지연이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고마워. 나중에 또 전화할게. 곧이어 작은 한숨 소리가 났어요. 아마 계단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 들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지키고 싶어 했던 건 카페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꿈이었고 아버지와의 관계였고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런 딸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요. 내가 진짜 지켜야 하는 건 집이 아니라 딸이구나. 그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딸과의 관계는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일로 감정이 상하면 평생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죠. 저는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밟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이제는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스물거렸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딸을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다는 것.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 부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나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는 벽에 기대서서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내가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빠,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 몰라도 된다.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괜히 목소리를 세게 냈죠. 딸이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딸이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도장은 안 찍어줘도 돼. 변호사님이 그러더라. 방법은 여러 가지 있대. 아빠 집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아까 변호사는 오늘 안에 방향 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너 혼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거냐? 그건 아빠 부담 덜어주려고 한 말이겠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나와 있어서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손에는 파일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뭡니까?
변호사가 조금 주저하더니 지연이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따님이 그동안 혼자 야간 아르바이트를 2군데나 하셨더라고요. 편의점 야간 근무랑 주말 서빙까지. 거의 1년 동안요. 그걸로 이자 상당 부분을 이미 갚았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언제부터? 왜 말하지 않았을까? 뭐라고요? 1년 동안이요? 지연이가 막 변호사를 말리려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얘긴 굳이 아빠가 아실 필요 없어요. 따님, 아버님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혼자 이렇게 애쓰셨다는 걸?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파산 신청이라는 게 사실 아버님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따님이 계속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는데 더 이상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몸도 많이 상하셨고요. 나는 딸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더군요. 지연이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손톱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여의었습니다. 땀이 움푹 들어가서 예전에 통통했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야간 편의점, 주말 서빙, 그리고 대출이자.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뭘 했을까요? 택시만 몰고 다니면서 딸이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잘 지내냐? 는 말만 했지 진짜로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3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번 사업을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연이 엄마와 결혼하기 전 친구와 함께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빚은 쌓여가고 매출은 나오지 않고 밤잠을 못 이루던 날들이 계속됐거든요. 그때 지연이 어머니가 반지를 팔아서 제 빚을 막아줬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께 받은 금반지였는데 그걸 팔아서 제 빚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딸에게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실패 안 해봤다. 그러니까 넌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산 걸까? 왜 내 실패는 숨기고 딸의 도전만 막았을까? 왜 내 경험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내 진짜 적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도 아니었고요. 내가 평생 붙들고 살던 이 멍청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옳다.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헛된 자존심 말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딸과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연아. 나는 딸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건 아빠 때문이냐 아니면 너 자신의 인생 때문이냐? 지연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야. 아빠가 도장 찍어준 것도 제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제가 능력이 부족했나 봐요. 아빠가 반대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딸이 자기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서류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아버님 서명란입니다. 나는 그 칸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네모 칸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 부녀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도장 하나가 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장은 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도장이 될 수도 있다. 내 안에서 뭔가 하나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눌러 왔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좋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 말에 지연과 변호사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 도장은 찍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내 인생에 다시는 혼자 감당할 일이 없게 아빠가 옆에서 지켜볼 거다. 아니, 같이 해결해 나갈 거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어깨가 흔들리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요? 저 혼자가 아니라 아빠랑 같이요? 응.
아빠도 잘못했다. 너 혼자 힘들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결과만 탓했어. 아빠가 경험한 실패도 너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복도 끝에서 철식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는 뜻이었겠지요. 동생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그럼 법정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할까요? 판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나는 서류를 들고 한 번 더 딸을 봤습니다. 지연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파산이라는 게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같은 거다.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빠. 그런데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당연하지. 아빠가 택시 시작한 것도 40이 넘어서였어. 늦은 게 아니야.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딸을 믿지 못했습니다. 딸의 꿈도, 딸의 능력도, 딸의 판단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딸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라. 아빠도 젊을 때 사업 망해봤거든. 치킨집 하다가. 정말요? 아빠가요? 그래. 그때 내 엄마가 반지 팔아서 내 빚 갚아줬어. 금반지였는데.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너한테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지. 바보같이.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도 덜 무서웠을 텐데. 아버지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실패 안 하는 줄 알았나 봐.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 그때 철식이가 다가와서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삼촌도 사업 망해본 적 있어. 작은 식당 하다가 망했거든. 근데 그때 너희 아빠가 도와줬어. 형제끼리는 그런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 삼촌한테 도움 요청하는 법 배울게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한테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변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실까요? 판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겠지요.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지갑 속 도장을 만졌습니다. 이 도장으로 딸의 꿈에 찍었던 그날과 오늘 파산에 찍는 날, 똑같은 도장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은 반대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찍었다면 오늘은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이 찍는 겁니다. 법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판사님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부녀는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판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온화한 인상에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이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다가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최종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선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상하게도 택시를 30년 몰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판사님, 목이 메어 한 번 기침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파산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 아버지입니다. 방청석 뒤에서 지연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그런 표정을 본 게 정말 오래됐더군요. 근데 저는 오늘 빚을 포기하러 온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포기하러 왔습니다. 판사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평생 나는 실패한 적 없는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넘어지고 깨졌던 놈입니다. 치킨집 망해봤고 사업 실패도 해봤고 빚 때문에 잠 못 자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걸 숨기고 산 게 이 애를 더 힘들게 만들었지요. 나는 지연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부녀 사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도장은 이 애를 버리는 도장이 아닙니다. 한번 넘어졌으니 이제는 함께 일어나자는 도장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같이 새 출발하자는 도장입니다. 판사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확고하시다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가족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떨림까지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어요. 택시 핸들을 잡던 그 손으로 이제는 딸의 새 출발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한도식, 내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마음만은 똑바로 찍었습니다. 이 도장이 우리 부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요. 사인을 마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딸과 나누어 갖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새 출발 잘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자 지연이가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이 저를 아는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대학교 입학 발표 나던 날 이후로는 처음일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감정이 더 복잡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고생만 시켰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도 잘못한 거 많다.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져 있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앞으로는 아빠 허락 없이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라. 뭐든지 상의하자. 응, 진짜 그럴게. 이제는 뭐든지 상의할게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대신 힘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해라. 나도 이제 숨지 않을 거다. 아빠의 실패담도 다 들려줄 테니까. 지연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철식이가 우리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형, 잘했어.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조카도 이제 마음 놓고 새 시작할 수 있겠다.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이와 철식이를 각각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라디오를 틀어서 트로트나 뉴스를 들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룸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20살 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어깨를 눌러온 무거운 짐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보자. 너무 늦지 않았을 거야. 70도 안 됐는데. 며칠 뒤 지연이는 강남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날에 쉬는 직장이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상사들도 친절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 첫 월급날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이번 달 첫 월급 나왔어. 그동안 아빠 평소에 가던 기사 식당에서만 드셨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밥 사줄게.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다니 29살이 되어서야 아버지에게 밥을 사주게 된 거죠. 괜찮다.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아직 파산 정리도 다 안 끝났잖아. 아니야, 아빠.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택시 몰아서 저 키워주시고 대학교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는 집 근처 작은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직접 돈을 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뿌듯했습니다. 아빠, 그날 법정에서 하신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판사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 뭔 감동적이야? 그냥 솔직했을 뿐이지. 더 진작 솔직했어야 했는데. 아빠도 실패해 보셨다는 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저도 덜 무서웠을 텐데.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딸을 봤습니다. 아버지라면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딸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앞으로는 아빠의 실패담도 더 들려주세요.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잘 지내냐, 응 이런 식의 안부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진짜로 나누게 됐어요. 지연이는 회사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저는 택시에서 만난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택시를 모읍니다. 밤길을 달리다 가끔 우리 같은 사연을 가진 손님들을 태웁니다. 아저씨, 아들이 빚을 내서요. 아저씨, 딸이 이혼을 한다네요. 아저씨, 사업 망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데.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래도요, 가끔은 도장 찍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만 그 도장이 관계 정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게 찍어보세요. 어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손님은 그게 쉽나요? 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쉽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해볼 만한 일이에요. 가족이니까. 지난주에는 지연이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제가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 관리 업무를 맡게 됐어요. 작은 프로젝트지만 처음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 잘 됐네. 내가 영어 잘하니까 잘할 거야. 그런데 조금 무서워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중요한 계약이라서요.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이번에는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실패도 경험이야. 그 말을 들은 지연이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어요. 요즘 지연이는 민수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 기록이 있어도 민수는 변함없이 지연이를 사랑해 주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그 청년을 못마땅하게 봤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것 같아요. 아빠, 결혼식 때 주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말주변도 없고 아빠 말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선배로서 실패도 해보시고 다시 일어서기도 해보셨고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같이 실패하고 같이 일어서는 동반자가 된 거구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끊어버린 가족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부모도 없고 말썽 안 부리는 자식도 없어요. 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도장 하나가 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가족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아버지가, 지연이 같은 딸이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그리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해서 아름다운 거니까요.